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식 평론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윤혜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그거 뭐예요? 안아달라고. 아니 뭐야 이거? 제 노래 제목이에요. 아니 저를 안아. 시사 방송이에요. 왜? 우린 경계가 좋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아, 네. 편안하게 갑니다. 네. 자, 오늘 뭐 저희가 웃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배우 이순재 선생님께서 향년 90세, 그러니까 만으로 90세고 우리 나이로 91세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모 메시지를 전했더군요.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오신 선생님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 주셨다라면서 이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우분들은 자신의 작품으로 기억이 되시잖아요. 워낙에 긴 시간 함께 하셨던 분이고 본인의 연배와 상관없이 젊은 분들에게는 뭐 예능이라든지 뭐 시트콤 이런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시고 그 제가 기억하는 건 그 몸이 좀 안 좋아지신 이후에도 연극 무대에 계속 서셨었거든요. 그 하시는 작품들이 또 다 대작들이었어요. 뭐 리어왕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제가 한 80은 좀 넘으셨을 때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대사를 못 외우게 되면 그만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 무대를 사랑하셨던 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무튼 이순재 선생님을 뭐 많은 분들이 추모하고 계시고 보니까 이제 변웅전 옛날 명랑운동회하고 그 뭐 국회의원도 하셨던 아나운서 출신의 변웅전 씨도 세상을 떠나셨고 또 남포동 선생도 어제 세상을 떠나셨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뉴스들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추억에 잠기기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참 이렇게 작고하신 분들 말씀 많이 드리지만 이분들이 다 이제 꼭 옆집 아저씨 같은 그렇죠. 분들이기도 하고 꼭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뭐랄까 좀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어서 저도 오늘 오전에 4시 반쯤에 새벽에 나왔어요. 네, 새벽에 속보가 딱 떴는데 연합뉴스 속보는 한 줄이 이제 배우 이순재 뭐 전 국회의원 별세 이렇게 떴는데 저에게는 뭐 국회의원 출신의 이순재 아저씨라기보다는 이순재 선생님은 그냥 이 시대에 또 어른 같았고 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주시는 그런 그 인생과 관련된 조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건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굉장히 좀 귀감이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공통점이 뭐 남포동 선생님이라든지 변웅전 전 아나운서 우리 그 이순재 선생님들이 다 직업의식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제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을 대해야 되는가 이런 프로의식들이 있는 분들이라서 이 어떤 일에 대한 관점을 가장 많이 전 배웠던 분들이라서 오늘 이순재 선생님의 이 별세 소식은 저에게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이제 고통 없이 영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비는 메시지들을 또 댓글로 남겨주고 계신데 댓글에도 한 세대가 저무는군요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식 평론가가 그 직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가졌던 직업의 그 다음을 보여주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맞죠.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국무총리를 2번이나 했던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 다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연결시키니까 너무 죄스러운데요. 네, 너무 비교가 잘못하셨어요. 예,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재판이 있었죠. 그리고 뭐 우리 다 봤지만 CCTV가 대통령실 그 접견실 CCTV가 공개된 이후에 계속해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뭐 계엄 얘기 듣고는 이른바 그 멘붕 상태에 빠지면서 제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뭐예요? 뭐 이런 뭐 말하자면 궤변이죠. 궤변이죠. 예. 네. 자신이 계엄을 만류했었다라는 얘기는 또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한테 오윤혜 씨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우리 한심한 덕수 씨 사실 앞에 이순재 선생님 말씀 특수 관계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고소 고발을 주고받았던. 예전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연예인분들은 공인을 강요받잖아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진짜 공인인데 얼마나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습니까? 저는 가중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 이미 무기징역은 나오겠죠? 알 수 없죠. 그거야. 그건 뭐 이제 결론이 진짜요? 나와야지 나올 알겠는데. 그럼 나올 수 있도록 다이브해서 최선을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한덕수 근데 총리의 이게 이 발언들은? 언론에서도 많이 뭐 선택적 기억이라든가 말을 바꿨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재판 장면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정말 장어란 말이 이게 딱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장어는 몸에라도 좋잖아요. 네. 이 사람은 정신 건강에도 해로워요. 그럼 상한 장어라고 합시다. 맞아요. 상한 그렇게 장어. 해주시죠. 미끌미끌 빠져나가는 게 그냥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포고령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인지를 했었다. 그건 내가 잘못했다. 포고령 받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자백 비슷하게 한 게 사실 구속을 피해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그랬죠. 알려졌죠.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또 포고령에 대해서는 아니 나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입장을 또 바꿨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CCTV를 검사가 보여주면서 이거 비밀 정보이기 때문에 변호인도 있을 수 없다라고 단둘이 남은 자리에서 그 포고령을 가지고 나오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바깥에 나와 있는 당신을 포함해서 6명이 다 포고령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거 당신도 그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6명이 다 가지고 있었다라면 인정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치 검사의 유도 신문에 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지금 마침 재판장에서 물어본 검사가 그 수사 검사였던 거예요. 왜 나한테 지금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허위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요. 재판장에서 판사가 판단하는 데서 포고령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했던 진술을 쓸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다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사가 심증은 가질 수 있겠죠. 저 사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을 낸 거예요. 그럼 둘만 가진 상황에서 검사는 그렇게 안 물어봤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물어봤다고 주장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는 저 포고령 인정했다는 부분을 이 판결문에 담고 싶고 당시에 위헌 위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싶지만 그 문장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선택적 기억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저는 고도의 변론 전략이고 이거는 변호인이 이걸 지적해 준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진관 판사도 특검 쪽에서 검사가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확실하게 당신이 윤석열을 만류한 것이 맞느냐, 계엄을 반대한 것이 맞느냐. 근데 그런 그 의사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영상이 드러나고 재판정에 와서 이실직고를 하는데 그럼 왜 그 전에는 특검 조사를 받을 때나 아니면 헌재에서도 진술할 때 뭐 위증을 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써봤어요. 한덕수 전 총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우리 경제와 국제 신인도의 어떤 그러한 영향은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또 국민 전체로 봐서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무슨 말 하는 거야 진짜. 국민들의 삶 한 나라가 쌓아왔던 약 먹을 시간 우리 된 것 자본에 같은데요. 네. 대한 국제 신인도에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진관 판사가 답답해서 묻는 질문에 네. 대답을 하란 말입니다. 네. 라고 딱 끊을 정도거든요. 근데 세상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아까 이제 우리 양지열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완전히 기름장어처럼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요. 자기는 반대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반대의 사유로 들고 있는 게 경제하고 대외적 신인도 문제를 거론하는 맞아요. 게 무슨 얘기냐면 위헌 위법한 계엄이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한덕수가 내란죄 공범 그리고 내란 주임무 종사자잖아요. 네. 내란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반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나는 그거에 해당하는 내란을 돕는 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시에 주관적으로 머릿속에 생각도 계엄이 불법이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경제하고 대외적 신도에 걱정이 돼서 반대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뭐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장어짓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장어짓. 예. 와. 단순하게 말을 헷갈리고 있고 뭐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교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다시피 한덕수라는 인물은 김앤장이라는 뭐 거대한 법률사무소에서도 일한 바 있었고 그쪽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고도의 법률적 기술이다. 제가 봤을 때는 아. 검찰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진술서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알고 있는 적어도 검찰 출신이 조언을 해준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듭니다.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재판정에서 이런 모습이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 한덕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을 경감하거나 법률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변론 전략을 택했다라는 거는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 우리가 한덕수가 권한대행 시절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또 정치인 한덕수로 데뷔하면서 대선 주자로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거 이제 내란의 연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법정에 와가지고 수십 년간 국민들을 대신해서 공직자의 역할을 했고 나라의 녹을 먹었던 한덕수라는 사람이 너무 비루하고 처참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총리까지 2번이나 했던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사람들로 알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봤었을 때 저 사람이 했던 행적이라든가 아니면 살아온 궤적을 봤었을 때 그걸 몰랐을 리 없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빠지면 저 사람은 두고 볼 것도 없어. 아까 저 오인혜 씨 말한 것처럼 무기징역이야.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판사가 재판하는 건 검찰이 기소한 법률 조항에 맞는 법률 요건을 따지는 건데 그 부분만 싹싹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 배운 사람들 이럴 때 되게 얄밉고 싫어요.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양절 변호사를 저기 보면서도 왜 그 법변 사람을 아니, 통틀어서 그 얘기를 지금 해요? 그 얘기를 나는 하고 그걸 있는데도 짚어드리고 있잖아.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왜 얄밉다는 겁니다. 얄미워 나를 얄미워 죽겠어 그냥. 이상한 사람일세 이거 진짜. 한덕수로 보여요. 한덕수. 아니 너무 이상 화가 나. 큰일 날 사람들이네. 최대한 또 이제 네. 한덕수의 심리가 어떤 건지를 네. 말씀을 해주셔야 되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몹쓸 방송이네 이거. 무기징역만 나오면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진짜.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모습들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외에 그러니까 기억에 남아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 포고령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도 위증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인정했죠. 정도로 본인이 했던 행적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 비상계엄, 그러니까 내란이 터진 이후에 한덕수의 행보를 보면 그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손잡고 나와서 정권을 이양받겠다라고 네. 했었고 그 이후에 권한대행이 됐잖아요. 네. 권한대행이 돼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임명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름이 등장했던 인물이 이완규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실제 대선에 출마를 했어요. 네. 그 출마를 하는 과정은 또 어땠어요? 나 아비규환이었죠. 그 이분들. 꼭두 새벽에 그 일 버리고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가서 당원가입하고. 뭐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떠들고 있었던 한덕수의 모습이 그대로 박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판사들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법꾸라지들의 이런 교묘한 교활한 것들이 다 통하는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이번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검에서 이런 얘기했다 그래요. 저는 사실 그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프리하게 생각한 거다. 서류로서 갖추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박물관에 두듯이 생각했다. 뭔 소리인지. 이분 진짜 뭐 아무 지금 말이나 치료가 하는 것 같아요. 필요해 예. 보여. 갑자기 박물관을 아니 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안이 얼마만큼 유중한 일인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마치 정말 바보 같은 소리처럼 들리게 만들지만 사실은 바보 같은 소리가 아닌 거죠. 예. 그런데 빠져나가려고. 사실 이거는 믿어줄 수가 없는 게 도저히 이건 판사도 이렇게 그럼요. 받아줄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국무총리 2번 한 사람이 국무총리가 거기에 서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이나 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그걸 몰랐다. 이건 안 통한 말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아요? 네. 네. 알았어. 훨씬 나아요. 네. 안 듣고 있었어. 나. 오늘 사이가 굉장히 뜨거우시네요. 네. 저희 워낙에 가까운 사이라 그렇습니다. 네. 내일은 박지훈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단해. 자,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되고 나흘 만이죠. 4월 8일에 대통령 몫인 문영배, 이미선 전 재판관들이 임기가 다 돼 가니까 네. 그 후임으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완규 전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했었는데 이게 인사검증 동의서도 받았고 그러니까 그 동의서를 7일날 받았어요. 그리고 8일날 바로 전격적으로 맞아요. 발표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지금 특검이 뭐 한덕수뿐만 아니라 김주현 전 민정수석 또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관련된 수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대선 행보 네. 그렇죠.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4월 7일을 잊을 수가 없는 게 4월 7일 방송으로 한덕수 씨가 저한테 고소를 한 날. 야, 역사적이네요. 예. 역사적인 날이에요. 아. 왜냐하면 이완규를 임명하면서 모든 방송 저를 포함해서 개거품 물고 한덕수를 비판했던 날이에요. 네, 네. 근데 이 한덕수 씨는 저를 이 4월 7일에 고소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걸었단 말이에요. 한참 후에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대통령이 너무 되고 싶은 마음에 오윤혜 쟤는 뭐야 진짜 듣보잡인데 왜 갑자기 무슨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 앞에 무슨 증거고 나발이고 간에 이 뒤에 행보들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법들을 다 어겼습니까? 예. 이것만으로도 무기징역을 해주세요. 판사님들 누구 찾아가야 돼? 아니, 저는- 이진관 판사님이야 누구야? 저는 오윤혜 씨의 이런 선한 분노와 상식적인 선하죠. 분노가 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2월 3일이면 내란 1년이잖아요. 네. 내란 1년을 우리가 겪으면서 실제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들이 재판정에서 말을 바꾸거나 치졸하고 비루하고 정말 이 처참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걸 법대로 들여봐가지고 진짜 만약에 판사들이 순진하고 나이브한 판결을 해버리면 법정 최고형 구형이라든지 선고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저희가 뭐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인영이라든지 김용현이라든지 이상민이라든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행위가 정말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실 우리가 군합발에 짓밟혀 가지고 우리 자유라든지 권리를 다 밟힐 뻔했는데 네. 이게 간단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내란입니다. 내란. 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판단하는 기준도 느슨해지고 감정도 조금 몽글몽글해지면서 아이 뭐 법정 최고형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정서나 분위기가 스멀스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윤혜 씨의 이런 선한 분노와 네. 상식적인 분노를 응원하는 편입니다. 저도 내란이라는 그 큰 일을 판사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격하게 따져야 되는 게 맞죠. 형사법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사법정이 제발 일반 뭐 사기, 폭력 이런 잡범의 수준이 아니라 아니죠.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들려 했던 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미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되게 한가로워 보일 때가 참 많고요. 이완규 지금 전 법제처장 얘기를 하려면 한마디로 안 덧붙일 수가 없는 게 왜 네. 그럼 그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틀 만에 인사검증을 마쳐가면서 헌법재판소에 들여보내려고 했을까? 거기 한 사람이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마도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후보였었고 예. 당선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여기에 걸려있던 부분들이 뭐 그때도 그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대장동이라든가 재판이 계속 중이었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이 부분을 실제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느냐, 여전히 논란을 만들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때는 더 심했죠. 그걸 만약에 갈등이 생겼으면 그 갈등, 그러니까 법원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있으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법원이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고 이거를 둘이 부딪혀서 그럼 어느 쪽이 헌법에 맞습니까? 헌재 가서 판단해보자. 그럼 헌재에서 판단하면 온다. 그러면 이완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들이 만약에 현실이 되진 않았으나 됐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다음 주면 12월 3일이 또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그 국민들의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들끓는데 그냥 법으로 가서 법적으로 탁탁탁 처리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굉장히 사실은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섬뜩해요. 이게 지금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재판들도 다 성에 안 차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좀 느슨해지면 안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박영식 평론가가 윤혜 씨의 이 선한 분노를 응원한다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다니면서 좀 더 분노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해요? 예. 덕수 씨 한번 만나게 해줘요. 면회 지금 방청? 면회 안 불구속이니까 면회는 아니고 저 재판 방청을 한번 가요. 끝까지 지켜봅니다. 덕수 씨는. 제가. 안녕하세요, 저 오윤혜라고 합니다. 하고 했을 때 그때 표정을 한번 봐주세요. 날 모르지 않아요. 누군데?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멘붕이 와서 오윤혜 씨도 오자마자 멘붕이 왔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